약을 먹으면 바로 기침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죠. 시차를 두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 정도에는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 인플레이션을 향해 있네. 모든 그쵸. 지표들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여드는 아. 느낌이죠. 자, 미경 언니의 경제과외.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때쯤 이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로 금융천재 갓건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한은행 웰스매니지먼트 그룹 오건영 부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엄청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이제 딱 두 가지 이슈예요. 하나, 네. 뭐 거의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치고받고 같은 영향을 주는데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네. 코로나 기간 때와는 어쩜 이렇게 상황이 빨리 그렇죠. 바뀌어요? 네, 너무 빨리 바뀌죠. 네. 아니 저는 돈의 흐름이 이런 느낌 아세요? 이제 주식으로 방불해서 슉 가다가 갑자기 유턴한 느낌 있잖아요. 네. 확 이러고 네. 있거든요. 근데 네. 남들이 유턴을 해서 뒤따라가잖아요. 네네. 야, 이제 주식에서 돈 다 뺀대 빼. 그러면서 빼긴 뺐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되게 현실의 생활에 영향을 네. 미치잖아요. 네. 그냥 똑같은 월급 받는데 줄어드는 느낌. 집은 갖고 있는데 이자 부담은 그렇죠. 커지고 자산 가치가 저절로 줄어드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갓건영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물어볼 게 너무 네. 많아. 지금의 이 현상이 어디로 어떻게 될지 먼저 조금 좀 얘기를 좀 풀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나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개념을 잠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1년에 2%씩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얘를 5%를 드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금리를. 그럼 너무 금리를 많이 주니까 빨리 정기예금 가입하러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물가가 10%씩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굳이 5%짜리 정기예금을 할 이유가 없죠. 물가가 10%씩 오르는데. 그럼. 그렇죠. 그러면 정기예금을 안 하고 대신 물건을 사면 되죠. 왜냐하면 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놔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뭐 포인트예요. 설마 냉장고를 사라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근데 냉장고도 그렇고 내가 사야 될 것들을 미리 사놔야겠죠.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그죠? 금리보다도 물가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금을 빼서 뭘 하냐면은 제품을 미리 소비해야 될 거를 사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차. 네,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냉장고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냉장고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냉장고 값이 내년에 이제 냉장고를 사고 싶어요. 근데 20% 오를 냉장고 것 값 같아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사놔야죠. 미리 사놔야죠. 그죠?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가 물가보다 낮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예금을 포기하고 전부 다 소비를 하는데 미래에 써도 되는 거를 현재로 땡겨서 소비를 해버려요. 그렇지.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미래에 쓸 걸 땡겨서 쓰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그렇게 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거래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어허.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물가가 그러면은 10% 오르던 게 더 많이 폭발적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가가 센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맞아. 예. 맞아. 그게 문제야.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저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왜 사람들은 집을 사나요?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치.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야죠. 그래서 영끌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를 두더라도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경제 주체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는 계속 영원히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모두들 다 예금을 빼가지고 물건을 사려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금 금리가 물가보다 높으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5% 금리에 10% 물가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5% 금리 앞에 일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15% 금리에 10% 물가면 사람들은 물건 안 사죠. 예. 아, 왜 그래요? 그 15% 물가. 그럼 금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이제 예시를 든 거죠. 그래서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물가를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가만히 놔두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해서 물가 상승 심리를 갖다가 제압하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현재 그걸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벌써 하고 금리를 있죠. 5번 인상했거든요. 한 번 올릴 때 0.25씩 올려요. 아. 근데 미국은 이번에 이제 빅스텝이라고 해가지고 0.5로 올렸지만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25씩 작년 8월, 11월, 올해 1월, 4월 그리고 이번에 5월 이렇게 기준금리를 5번 올렸죠. 그래서 현재 금리가 0.5%였던 게 1.75%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올랐다. 아, 가만 있어봐. 0.5가 1.75가 됐다라는 게 피부로 느끼려면은 이게 사실은 3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0.5가 거의 3배 정도 거의 오른 거죠. 3배 이상 그죠? 오른 배수로 거지. 따지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인상되자마자 금리가 올라간 걸 바로 피부로 느끼진 못해요. 금리와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인상을 하고 나면은 시차를 두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건 혹시 한국은행 거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한국은행 대출 받아 본 적 없죠. 없죠. 한국은행 정기예금 해보신 적 없죠. 없죠.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만 거래를 할 수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만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라는 걸 갖고 있어서 시중은행만 한국은행이 예금을 할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건 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금리하고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금리를 만나질 않습니다. 그렇지. 기준금리 말고 오히려 그 기준금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시장금리와 만나게 시장금리. 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간 기준금리를 시장금리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차? 뭐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채권 시장에서 그 결정이 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약을 먹은 거하고 똑같아죠. 약을 먹으면 바로 기침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죠. 시차를 두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금리라는 거는 전반적인 실물 경제에 폭넓게 퍼져 들어가면서 그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네. 시장금리가 실물 경제에 스며들잖아요. 오케이. 그때까지 시차가 걸리게 돼요. 얼마나 그래서 걸리는 건지 뭐 물론 이제 뭐 얼마가 걸린다, 뭐 4개월, 10일이 걸린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 정도에는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준금리 인상을 당장은 여름 때까지는 서둘러서 가고 그런 다음에 조금 쉬어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간 다음에 잠깐 쉬고서 여태까지 인상된 게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약을 하나를 먹었는데 기침이 바로 다음날 바로 나와요. 1초도 안 있어서. 그럼 약을 너무 적게 먹었나 해서 3개, 4개를 먹어요. 이건 잘못된 복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열 떨어졌나 보고 그렇죠. 더 먹일까 덜 먹일까 그렇죠. 확인하겠다는 거지. 결국에는 약을 먹은 게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사람의 성격이 급하고 너무 급하다 보면 약을 막 퍼넣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도 일종의 약입니다. 물가가 병이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넣어보고 조금 기다렸다 넣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병이 센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먹은 겁니다. 그럼 여러 개를 먹은 다음에는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차도가 있는지를 조금 보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게 바로바로 영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실물 경제에 어떻게 피부로 체감이 될지 요거는 시차를 두고 봐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이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물가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까지 같이 연결하고 있는데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마치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요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저도 이제 경제를 분석할 때 어디 전쟁이 났다 이 얘기가 들리면 경기 침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쵸. 불안하니까. 맞아. 그럼 고용이 안 일어나고 고용이 안 일어나면 임금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내려가요. 그쵸.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 합니다. 물가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내려간 다음에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네. 소비를 뒤로 쫙 밀어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일본식 디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정학적인 불안이라고 쓰고 디플레이션 압력의 증가 이렇게 읽거든요. 오케이. 근데 케이스가 좀 다른 케이스가 이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예요. 첫 번째는 러시아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산유국입니다. 네. 그리고 그 러시아의 원유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유럽 지역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에너지가 지나가는 송유관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그러면 러시아산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그쵸. 있겠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 에너지를 구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라도 절박하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데 에너지는 이미 딴 데서 쓰는 건데 이 에너지를 서로 구하려고 싸우다 보면 에너지 가격이 하늘로 올라가죠. 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러시아는요.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식량도 문제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죽겠네. 네, 그냥 딱 느낌이 오시죠. 1위와 5위가 수출을 못하고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밀의 공급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건 식량 안보하고 에너지 안보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나는 식량이 더 중요할 것 같아. 먹고 살아야죠. 그럼. 기름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차는 안 타도 맞아. 그죠? 경제 활동을 멈추도록 불은 밥은 끄면 먹어야죠. 되지. 그렇죠.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식량 안보가 이슈가 되니까 인도가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에요. 인도가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식량 안보가 중요하니까 수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막혀버렸으면 딴 데서 수입하면 되잖아. 식량 안보 같은 케이스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인도 같은 경우 수출을 금지해 버리죠. 아니 왜 더 비싼 가격에 팔지 왜 그래? 인도 내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식량 가격이 더 이제 식량 가격이 더 뛸 수 있죠. 그래서 밀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면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빠르게 뛰어오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 8.3%예요. 8.3%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4.8%입니다. 예. 근데 4.8도 심각하지만 8.3보다는 낫죠.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죠. 우리 밀가루 먹지 말고 당분간 쌀 먹어야겠다. 네. 뭐 아니 그래서 저 밀가루보다는 쌀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러시아 어떤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게 뭘 만들어낸 거냐면은 식료품부터 식량의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까지 폭넓게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이라고 쓰고 어떻게 읽냐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읽으면 될 것 그러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인데 네. 다들 요즘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주가가 빠지면 왜 빠졌나 해서 미국이 금리 올릴 것 같아서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막 뜨겁게 달궈질 것 같고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출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문제가 이겁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나와.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이게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난 옛날에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금리 오르면 무슨 문제가 있어? 중요한 건요. 투자라는 건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 내가 맞아. 이미 사놨는데 어. 뒤에서 누가 또 대출을 받아서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안 사주면 소용없어. 그렇죠. 안 오르지. 그러면 안 사주는 거 알았어요. 이제 더 안 사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서. 그러면 그치. 그때는요. 팔지. 스마트한 사람이 먼저 도망가요. 저처럼 멍하면 이러고 있는데 팔아. 원장님 탁 나가시는 거죠. 갑자기 잠깐만요. 저를 나가시는 저를 거죠. 왜 또? 어디 나가시죠? 이러면 이제 탁 주식 파시러.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예, 오케이.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어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하락하죠. 네. 미국의 금리가 왜 올라갈까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물가 상승을 조기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쓰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읽어요. 다 인플레이션을 향해 있네. 모든 그렇죠. 지표들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여드는 다. 느낌이죠. 헐. 그래서 지금 참 공교롭게도 수많은 이슈들이 다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도 무언가 대화를 나눌 때 이 거시 경제에 대한 얘기를 거시 경제라는 게 참 어렵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네.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빼고서 얘기하기가 지금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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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얘기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다 됐어. 그럼 인플레이션인 걸 알았어. 우리가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정부는 그렇죠. 금리를 계속 올려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할 거야. 네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거 안에서 내 개인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아, 네네네. 첫째, 뭐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네. 건물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네. 이거는 다시 말하면 팔아야 돼 말아야 돼와 같은 아, 네,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캐시는 갖고 있으면 바보 되겠네. 잘못하면 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디를 사야 돼? 뭐 이런 그렇죠. 고민들이 있어. 이것 좀 네. 해결해 주세요. 너무 많은 이슈가 생기는 건데요. 너무 많아. 질문만 한번 해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보죠. 네네.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건 이겁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조심을 해야 돼요. 안전자산이 이제 채권인데 사실 채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네네. 이제 정기예금 같은 케이스도 해당이 돼요. 그쵸. 자,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현금이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현금 놔두는 이 이자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은행에다가 10년짜리 정기예금해요. 연 1%로. 네. 근데 금리가 5%로 뛰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빨리 빼야지. 그렇죠. 근데 중도 해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왜 안 돼? 국채 같은 경우가 그래요. 국채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과학이란다. 이 경제학적으로 아니면 실질 금융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데 국채에 투자한다라는 건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부의 돈을 나라의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치. 그게 국채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2%인데 2%의 장기 국채를 사요. 장기 국채는 10년 놔둬야지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장기 국채를 사요. 그래. 근데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기분이 와,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저는 10년짜리를 정기예금을 10년짜리 정기예금인데 중도 해지가 안 돼요. 걔를 연 2%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금리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5%로 뛰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바보 된 거 같지? 예, 근데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원금 손실이 났나요? 안 났어. 안 났죠. 근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2%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오늘 갔으면 5%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얘가 지금 2%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는 일단 1년에 연 3%씩 짜증이 나겠죠. 그치? 그죠? 네. 그러면 아주 화나지. 이게 연 3%잖아요. 근데 10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죠. 그럼 저는 10년의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확 올라오겠죠. 그렇지. 그럼 3 곱하기 10이잖아요. 30%죠. 잊어버려야겠다. 와, 그죠. 근데 여행 이게- 떠나야겠다. 이게 힘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이걸 보는 순간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해지해 그냥. 근데 이제 해지가 안 되니까 이걸 안 누군가한테 되면 이제 팔아야 되는 어딨어? 거죠. 도대체 내 돈인데. 자,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정기예금이라고 하지 말고 이게 국채예요. 아, 국제거나 말거나 해지하겠다고요. 국채는 안 돼요? 해지를 할 수가 없어. 누구 찾아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채는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을 산 다음에 손해 나니까 이거 해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아, 오케이, 국채를 오케이. 보시면 이제 서 이 이해가 국채를 누군가한테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근데 문제는 누가 이걸 사겠어? 그럼 미쳤지.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홍길동이 손을 드는 거죠. 제가 사주겠습니다. 뭐야? 뭐 이 느낌이죠. 피구미야 생시야 뭐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진짜 사시겠어요? 응. 진짜 산대요. 근데 홍길동이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뭐라고 하냐면 대신에 저는 지금 얼마든지 국채를 사면 연 5%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그렇죠. 그러겠구나.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연 3%에 10년치 30% 깎아서 원금에서 까서 한 장 하네, 팔겠다는 한 얘기죠. 장에. 그럼 오늘 예를 들어 판다면 아, 그냥 가만히 둬 그럼. 그렇죠. 이거. 근데 이제 가만히 둬. 가만히 두면 화병 나죠. 아, 괜찮아. 딴 거 신경 쓰고. 그냥 그러면 걸어.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권을 가입하거나 펀드를 가입할 때 네. 국채 펀드를 샀어요. 국채 ETF 같은 것도 있거든요. 얘를 샀어요. 근데 금리가 뛰어요. 그러면 그 ETF는 시가로 그 가격이 나옵니다. 주식도 시가죠. 네. 주가도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나 오늘 팔 거 아닌데 그래도 마이너스죠. 그 시가라는 건 뭐냐면 오늘 팔면 얼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팔면 얼마. 거기다 대고 저 오늘 안 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채 같은 것도 똑같아요. 아. 국채를 투자했는데 금리가 뛰잖아요. 손실이 나요. 근데 하나 더 기간이 긴 국채일수록 더 손실이 커져요. 국채도 근데 장기 국채가 있고 단기 국채가 있어요. 단기 할 걸. 단기 국채면 괜찮죠. 예를 들어 만기가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제 친구가 가입을 했는데 걔는 3개월짜리 한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걔도 짜증은 나겠지만 3개월만 있으면 만기가 되니까 깨고서 다시 지금의 높은 금리로 5%로 다시 국채를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여기서 교훈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정기예금을 할 때도
단기로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길게 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할 땐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딱딱 때릴 수 있잖아요. 번트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끊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높아진 금리를 하나하나 받아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예금이잖아요. 예금이나 채권인데 예금이나 채권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금이나 채권을 우리가 어딘가에 맡긴다고 얘기할 때 예금이나 채권은 최대한 짧게 가야죠. 그쵸. 대출은 내가 받는 거죠. 대출은 내가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의 고정금리로? 낮은 금리로 묶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짧은 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묶어놓는 게 낫는데 자, 한번 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보면 2008년도에서 9년도 사이에 금리가 크게 낮아졌고요.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금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런 다음에 2015년도에,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금리를 낮췄고, 네. 2017년에서 18년에 금리를 올렸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금리를 낮췄고,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니라 패턴이 있다. 그렇죠.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금리가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서 내리고 내려서 올라요. 이게 좀 궤변처럼 들리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그렇죠. 다른 문제를 잡으려고 그렇죠. 금리로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지금 좀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면 실물 경제에 부담이 커지죠. 그럼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고 사람들은 물건을 조금 사게 되면서 물가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치. 대출을 받아서 물건을 사고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또 올라가, 실물 경기가 실물 경기가 올라가.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 이런 말을 써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금리를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기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길게 보고 가는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5년 만기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면은 5년짜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금리가 5년 내내 오를까요? 아니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올랐다가 내렸다 내렸다가 하겠지. 사이클을 탈까요? 사이클 타겠지. 그 사이클을 탈 안에서.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이클을 탄다면 너무 5년짜리를 볼 때 지금의 금리 인상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너무 보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6개월, 1년 이러면 그때는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3년이나 5년이 지나서 3년이나 5년이 지나서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장기대출을 받을 때는 뭐가 있냐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걔를 갚으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고정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변동으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네, 새로운 네, 대출이니까. 근데 대신에 갈아탈 때 수수료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그 수수료가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 받은 지. 그렇죠. 대출을 받은 지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어떡하죠? 제가 고정으로 할까요? 변동으로 할까요? 그러면 항상 그걸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짜리 대출을 쓰시는 거냐,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와 같은 옵션이 같이 붙어 있는 거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보신 다음에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금리가 올라간다 무조건 고정. 금리가 몇 번도 그건 올라갈지도 아니구나. 모르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길게 보고 가시는 건지 짧게 보고 가시는 건지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자. 예금은 사실 10년짜리 예금 잘 안 하시잖아요. 네. 5년짜리 예금 잘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보통 1년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맞아요. 가시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방망이를 짧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답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어떤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되게 어려운 게 고정으로 받아요, 변동으로 받아요. 아, 어떻게 지금 이제 그래서 길게 지금 말씀드린 게 한 10분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웬 황당하게 말을 장황하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이클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